안녕하세요. 정보보론 손경현 선생입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이제 OT에서 정보보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근데 각 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이냐,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보론 1장부터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 지금 수업하는 건 이제 기본반이고요. 그죠? 이론에서 기본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기본반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다 완성할 수 있는 심화반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암호가 어떤 거다. 그죠? 암호가 어떤 거고 암호의 종류가 어떤 거다라는 걸 기본반에서 우리가 배운다면은 심화반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왜냐면 이제 문제가 아주 쉽게 해도 출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또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좀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1장에 정보보 개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OT 때 한번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보보에서 이제 뭐 기밀성이나 무결성이나 가용성 같은 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죠. 그죠? 근데 1장에서는 사실 기출문제 빈도수로 볼 때는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용어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0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오면은 대부분 다 맞추는 문제가 될 거니까. 근데 이제 1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보보의 어떤 뭐 개요죠, 한마디로 정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보의 목표 같은 거, 그죠? 근데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 끝날 때까지, 그죠? 계속 공부할 때까지 볼 수 있는 용어들은 여기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이 용어, 여기 나온 용어들,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1장 끝나고 2장, 3장, 4장 쭉 들어갈 때 계속 막혀요, 자꾸. 그죠?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 그죠? 근데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장부터 한번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정보보의 개념이고요. 그죠? 정보보호라는 거는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보보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뭐 각각 어떤 뭐 군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에 과목으로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게 있었죠. 보통 이제 PL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과목이 정보보를 대체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아마 여러분들 그 컴퓨터 일반, 그죠? 마지막 과목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정보보론이 예전에는 뭐 한두 문항 나오던 게 지금은 이제 한 과목으로 탄생이 된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죠? 높아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정보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주체가 많아진 거예요. 그죠?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체들이 많아진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보보호의 대상이 확대해요. 제일 처음에는. 그죠? 쉽게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암호학 같은 걸 배우겠지만 암호 같은 것도 발전되게 된 배경은 다 군사적이에요. 전쟁 때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1급 군사 기밀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이냐. 그죠? 여기서 시작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이 정보보호라는 게 국가 차원을 넘어서 이제 기업이죠. 어떤 회사, 기업에서도 이제 자기네 어떤 노하우죠. 기술적 노하우를 갖다 뭐 산업 스파이가 빼가거나 이런 걸 막아야 되니까. 그죠? 됐다가 다시 확대된 게 이제 개인까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포털 사이트에서도 우리나라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큰 포털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개인정보 유출되면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됐었는데 근래에는 뭐 3,500만 개인정보 유출. 3,500만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3,500만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3,500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거는 실제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지만 3,500만 개인정보 유출된 거에는 14세 미만이죠. 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아이들 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개인정보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고 계좌번호, 뭐 비밀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지켜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정보보호에 대한 대상이 많이 확대되면서 이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그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쉽게, 그죠? 아주 쉽게 정보보호란 말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정보보호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어떤 정보가 있죠. 이 정보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산. 이 자산을 보호하는 거. 이 자산이라는 건 우리 돈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뭐 무형의 자산이나 유형의 자산 다 포함되겠죠. 그죠?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뭐 군대에서 1급 기밀 문서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군가가 자꾸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그죠? 한마디로 한다면 쉽게 설명드리면 집에 있는 돈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도둑들이 이걸 자꾸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펜스를 치는 거예요. 펜스를 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는데 이 펜스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개구멍이라고 하잖아요. 빈틈. 그죠?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둑들은 빈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펜스를 쳐서 자산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빈틈이 있어서 도둑이 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제 빈틈이 생기면 또 이걸 메우고, 그죠? 또 자산을 지키다가 또 빈틈 생기면 또 메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 한마디로. 그죠?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자산은 뭐 자산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고 있는 용어에서 도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을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된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도둑이 위협이에요. 도둑이 위협이고, 빈틈으로 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 그죠? 뭔가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죠?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도둑이 있고, 위협이 있고, 취약점이 있을 때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도둑은 엄청 많은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도둑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산은 절대 도둑들한테 유출되지 않겠죠. 그렇죠? 노출되지 않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만약에 빈틈은 엄청 많은데 도둑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 자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건 이제 자산에 끼치는 임팩트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에 끼치는 임팩트는 빈틈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약점과 위협이 맞물릴 때만 생긴다, 이런 말이고요. 그죠? 우리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걸 하죠. 위험 관리. 그러니까 빈틈이나 도둑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상하고, 그죠? 미리 예상하고 그걸 계속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현상들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정보보호는 이거예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빈틈 없게끔 정보를 보호하고 도둑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죠? 유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죠? 그게 정보보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자산을 갖다가 이게 이제 정보보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자산 식별이에요. 자산 식별에서 뭘 매겨야 되면 등급을 매겨야 돼. 등급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산을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그거죠. 어차피 비용이거든요, 이게 비용. 우리 자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비용이 이게 100원이에요. 100원. 잘 안 써지네. 다시요. 100원이에요, 100원. 우리 자산이 100원인데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거예요. 펜스를 치고 CCTV 만들고 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1억 원. 이건 100원인데. 그럼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난 100원을 지키기 위해서 1억을 쓰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그럼 100원 1억 원인 게 낫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산, 우리가 손해보는 비용보다 정보보호 비용이 더 든다면 안 해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위험 분석에서. 위험 관리 자세히 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면은,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정보 보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위험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협이나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뭘 빼는 거냐면 우리가 비용을 들이고 뭐 정책을 만들고 인력을 갖다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보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전체 위험에서 보호 대책을 빼면은 0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남아요. 꼭 이걸 하더라도
위험이 남는데 그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잔여 위험 그래요. 그럼 잔여 위험을 아예 없앨 수 있냐? 잔여 위험을 아예 없애는 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죠? 이 비용이. 이거 어차피 비용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전체 위험에서 보호 대책을 세워서 잔여 위험이 남았는데 이 잔여 위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 정도 위험은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이 위험이 점점 더 커지면은 나중에 이 위험이 전체 위험이 또 되는 거예요. 전체 위험이 돼서 그때 되면 또 보호 대책을 또 세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자산 식별이고요. 우리 자산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지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 보호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등급화예요. 등급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 A4 용지가 2장이 있어요. 2장 있는데 예를 들어서 A4 용지가 2장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들여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1급 기밀 문서예요. 1급 기밀 문서고 이건 이면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면지.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얘도 1억을 들이고 얘도 1억을 들여서 보호한다면은 굉장히 돈 낭비가 심해지는 거죠. 비용 낭비가. 노력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1급 기밀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면지다라고 한다면은 군대에서 이건 영원히 들어야죠. 그죠? 이건 1억이 들어서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거니까 이건 절대 돈을 들이면 안 돼. 한마디로. 그죠? 그런 걸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급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자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자산을 식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뒤에서도 이제 나와요, 순서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겠어요? 취약점이나 위협을 식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뭐 2장, 뭐 3장 내용 쭉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걸로 시작돼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정보 보호를 전체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서 일단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정보 보호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수업을 오늘 보시고 정보 보호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뭘 보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정보 보호는 뭐야라고 내가 쓸 수 있으면 돼. 한 줄 정도. 그죠? 그럼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한 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이후 단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 단계에.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뭔가 갖다 맨날 배우고 내가 뭐 이렇게 머릿속에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주어지고 그 문제 안에서 그냥 문제를 계속 출제한다. 문제 은행식으로. 그러면 이제 외워도 돼요. 그냥 문제 외워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보는 시험의 문제, 그죠? 군무원 시험 문제는 다 틀려요. 항상. 문장 하나로 틀리고 응용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장을 외워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걸로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정보보호의 개요부터 이제 오늘 시작할 거고, 이제 용어들이라든지 정보보호가 어떤 건지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가서 볼 테니까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요 생각들을 좀 머릿속에 가지시고 정의를 이제 보시면 돼요. 정의를.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정보보호 개념 글에서 정보보호의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보 촉진 기본법에서 2조에 이제 나온 거죠. 정의를 딱 내려놓는 게 이거죠. 정보의 수집. 이건 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군무원 시험에서도 이 내용 갖다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험 문제인데, 정보보호의 정의를 가장 옳게 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정확한 어떤 개념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보기 4개가 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정보보호 정의 가장 올바른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보호를 대충 알고 있으면 그 4가지 보기가 다 정보보호 내용과 맞으니까 굉장히 고르기가 어렵겠지만 정보보호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가장 맞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정보보호 정의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정보를 가지고, 그죠? 작업들을 할 때 뭔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격자들, 해커들에게 우리 정보가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개의 수단을 쓴다. 이게 정보 보호다라고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갖다가 정부에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이나 변조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뭐 관리적, 기술적, 뭐 하나 더 한다면은 요 밑에 있지만 물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있죠, 그죠? 물리적도 들어가도 돼요. 물리적도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접하고 신경 쓰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전산 쪽이니까 기술적인 쪽을 제일 많이 이제 예를 들겠죠, 한마디로, 그죠? 기술적인 부분 제일 예를 많이 들 것이고, 물리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건물의 어떤 뭐 경비원, 아니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뭐 카드로 찍고 들어가잖아.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뭐 펜스를 친다든지 볼라드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관리적은 뭐냐면은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 내에 있는 어떤 사규, 그죠? 내규가 중요하겠죠. 그런 걸 보통 정보보호에서는 정책이라고 해요, 정책.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정보보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꾸리고, 정보부 인력을 꾸리고, 이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정보부에 대한 어떤 순서적 프로세스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정보보호에 대한 어떤 내규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정보보호를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맞추는 게 관리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적은 보통 뭐 정보보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인증제라든지 뭐 관리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SMS라는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인증제가 있고요. 요게 이제 작년에 바뀌었어요. 원래 ISMS가 있다가 이게 약간 이게 이제 ISMS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그 법률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그죠? 그게 있고, 근데 그 법률은 뭐가 문제냐면은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가 나뉘어서 비영리단체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회원 모집해서 개인정보 막 갖고 있어요. 그죠? 갖고 있는데 이걸 유출시켜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후에 무슨 법을 만드냐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요.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어떤 뭐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든 간에 누군가의 정보를 갖다 수집해 자기가 쓴다면은 그걸 적절히 보호해야 될 어떤 그 권한이 적절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써놓은, 그죠? 그런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래서 ISMS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PIMS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 PIPL이 또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인증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제 이제 쓰는 어떤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어떤 걸 획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추진했어요. 합치려고. 그래서 먼저 이거 두 개가 합쳐졌고, 이거 먼저 두 개 합쳐졌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것까지 이제 합쳐져서 지금 이제 명칭은 ISMS, 정확히 한다면 P. ISMS도 있고 ISMS-P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인증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이게 이제 80가지고 80가지에 22가지를 더 플러스 하면은 이제 P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런 것들이 다 관리적에 들어있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산 쪽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은 좀 지루하고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인증제 쪽이고 관리 쪽. 왜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경영 쪽이나 이렇게 문과 출신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잘해요. 그죠? 근데 전산 쪽 전공을 하신다든지 뭐 컴퓨터 공학 쪽 전공하신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1번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전산 전공 중에 사실은. 그죠? 전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했지만 소프트웨어 공학 되게 싫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학부 때는. 그죠? 굉장히 싫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기 좀 까다로워요. 공부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해 자체도 좀 안 되고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이 부분 말고 조금 더 골치 아픈 부분이 또 법률.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뭐 실제 이제 굉장히 또 뭐 2014년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나왔던 부분에서 발췌해서 또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면 충분히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시간이 드는 부분은 이제 기술적,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리엔테이션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암호화 쪽,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안에도 굉장히 많죠, 종류가. 그죠? 그래서 뭐 나온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암호화 쪽이 있죠, 암호화. 암호화 관련이 있고, 그죠? 그 다음 보안 장비 있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보안 기술, 메커니즘. 그래서 한 번씩은 간단히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대칭키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비대칭키, 뭐 알고리즘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대칭키는 쉽게 설명하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비대칭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틀린 걸 말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칭키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DS라는 게 있고, 그죠? 비대칭키 대표적인 게 뭐 RSA라는 게 있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암호화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죠? 이런 이름들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 장비 쪽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 ITS, 뭐 지금 뭐 특별히 아실 필요 없죠. 나중에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이에요. 침입,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을 침입하는 걸 미리 이제 탐지해서 관리자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그걸 없앨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침입하는 걸 차단하는 거를 우리는 파이어월이라고 하죠. 뭐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방화벽이죠, 방화벽. 그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벽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갖다 파이어월이라고 하고, 요 두 개가 좀 험합된 형식을 우리는 IP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지도 되고 차단도 되는 거. 그래서 이게 프리벤션이에요. 그래서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니까 침입 방지, 침입 예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자세히 볼 거고. 보안 기술은 뭐 종류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요즘 또 많이 이제 거론되고 언급되는 게 뭐 IPsec, IP 시큐리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실 때도 네트워크가 나와요. 그죠? 데이터 통신이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IP라는 게 있죠.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뭐 그거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고, 컴일반을 어느 정도 들으셔서 이제 내가 그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좀 안다라고 하면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IP가 보안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IP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IP에다 시큐리티를 붙여서 IP가 보안성을 갖다 갖게끔 만든 게,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갖게끔 만든 게 IP 시큐리티가 되고요.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소 처리가 IPv4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로 지금 막 이제 쓰이는 게 IPv6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바뀐 거는 IPv4가 이제 뭐 주소의 개수가 한 43억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갈됐죠. 사실은 주소가 고갈되다 보니까 IPv6를 써서,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쓰는데, IPv4에는 IPsec이 선택적인 탑재가 가능해요. 선택적. 그러니까 필수적인 탑재가 아니라. 근데 IPv6는 당연히 어떻게 써요? 보안성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앞으로 이걸 쓸 거니까 이게 기본 탑재되어 있다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연계가 조금씩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SSL도 있고, 그죠? SSL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나중에 아주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HTTP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갈 때. 그래서 땡땡에서 이제 들어가죠. 그죠? URL 쫙 써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쓰더라도 그 위에는 항상 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있고 HTTP S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SSL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호 인증이에요. 상호 인증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인증하겠다 이 뜻이고, 더 많이 강조하는 거는 서버 인증이에요. 서버 인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요. 네이버가 서버고 우리가 클라이언트잖아요. 그죠? 그럼 네이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네이버가 나한테 인증한 건 없어요. 사실 예전에 쓸 때. 이 네이버가 진짜 네이버인지 가짜 네이버인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공격자들이 가짜 네이버 만들어 놓고 우리 패스워드나 아이디 탈취해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게 보통 피싱이거든요. 피싱. 그죠? 보통 은행권에서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HTTP는 우리만 인증하는 거, 우리만. 내가 송경이가 맞다라고 인증을 하는데 네이버는 나한테 인증을 안 해줘요. 뭔가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가짜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공개가 점점 많아지니까 SSL을 만들어서 상호 인증인데 어디다 더 주안점을 많이 뒀냐면 서버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버는 인증서를 반드시 클라이언트에 넘겨야 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인증서를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서버가 요구한다면 보내주는 거고 서버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보내줘도 된다는 뜻이죠. 그죠?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사이트들은 네이버인데 만약에 HTTP에서 이제 뭐 네이버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네이버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HTTPS라고 해서 네이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건 네이버가 진짜 맞다라고 훨씬 더 이걸 쓴 것보다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HTTPS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HTTP 프로토콜에다가 이게 그거예요. SSL 합친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기술도 우리가 볼 거고요. 이거 말고도 많죠. 뭐 VPN 가상사설망도 있고 뭐 PGP도 있고 뭐 엄청 많겠죠. 이제 뒤로 쭉 가면.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보는 거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중요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그죠?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인데 관리적은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보시면 되는 거고 물리적은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뭐 펜스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거 CCTV 설치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볼라드를 친다 이런 것들 그죠? 기술적인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부의 정의다. 일단 내용 알아놓으셔야 되고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구나. 그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공격자들이 가져가거나 변조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마련하는 게 정보보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줄 정도를 이걸 자꾸 읽어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보통 이제 제가 OT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서브노트라는 건 그래요. 사실은 빡빡하게 이 내용을 계속 적는 것도 물론 공부는 돼요. 물론 공부는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서브노트는 정보보호다. 오늘 정보보호 배웠어요. 그럼 정보보호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물론 더 작게 쓰겠죠. 한 요 정도 이제 비워놔요. 그리고 지금 한 줄을 뭘 쓰냐면은 그러니까 샤프로 쓰는 거 연필로 정보부의 정의를 내가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서 다시 정리한 걸 써놓고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지워버리고 또 쓸 수도 있다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서브노트라는 거는 빡빡하게 해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큰 책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 전에 전체 내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이렇게 널찍널찍 바짝 붙여가지고 정보부의 정의 쭉 써놓고 뭐 목표 써놓고 뭐 특징 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나 뭐 2달 전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좀 널찍널찍하게 써서 문제 풀다가도 조금 더 다른 부분과 관련된 거를 정리할 게 있다면 또 정리해 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개로 또 이제 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보 관리나 컴퓨터 및 데이터 보안, 뭐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 정책, 그죠? 다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비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 뭐 상실로 인해서 유발되는 손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의 뭐 안전한, 그죠? 안전한 위존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 정보보호를 할 수 있다. 요거 나왔죠,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정보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통 이제 비밀성이라고도 하고 많이 쓰는 말로는 기밀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도 기밀성, 비밀성이란 말을 혼합해서 쓸 때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비밀성이란 말을 따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은 그냥 넣어놨어요. 보통 이제 여기 나온 어떻게 보면 지문들이죠. 이 문구들은 제가 만들어 쓴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만들어 쓴 걸 문제에 내지는 않거든요, 보통. 굉장히 많은 대학 교재가 있어요. 뭐 정보보호 개론, 정보보호 총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보보호 자체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좋은 책이 없죠.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교재도 뒤에 보면 참고문헌이 많잖아요.
거기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이 큰 것들을 모아서 제가 만든 책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다 대학 교재에 나온 말들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말들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돼요. 여기 문제 쓰는 데가 있고요. 그만하게 여기다 출제 근거 쓰는 난이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기 1, 2, 3, 4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를 만든 출제 근거를 여기다 써주는데 출제 근거는 뭐냐면은 어떤 책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출제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인하는 거 쫙 이제 등급별로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합해서 우리가 만든 거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조직의 특성과 사용자의 보안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보안과 가용성 사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을 쓰고 아니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시소 태운다래. 시소.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보안은 기밀성이에요. 기밀성과 가용성이에요. 기밀성과 가용성은 시소 태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밀성이 높아지면 가용성은 분명히 내려가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용성이 올라가면 기밀성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A라는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했고 B라는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했어요. A라는 사이트는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내 정보도 별로 안 넣고 별로 안 중요해서 패스워드를 뭐 아이디는 따로 못 쓰겠지만 1, 2, 3 썼어요. 어때요? 가용성 엄청 높아지겠죠. 이제 1, 2, 3 치면 되잖아요. 그죠? 외울 필요도 없고 하지만 뭐가 떨어져요? 기밀성 엄청 떨어지죠. 누군가가 이걸 이제 내 거를 공격해보고 싶은데 그냥 연습점 1, 2, 3 넣었는데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패스워드는 가용성은 엄청 올라갔지만 기밀성이 엄청 보안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B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한테 막. 내 정보가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막 계좌 정보도 들어있고, 뭐 비밀번호 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못하겠죠, 우리 비밀번호. 그죠? 절대 못하죠. 분명히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다 섞어서 10자리 이상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D, 1, 5, 7, 8, 6, Z, 샵, 뭐 특수기호 보통 하나밖에 안 되니까 3, 5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회원가입한 사이트가 20개인데 그 20개 사이트를 다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다 똑같지 않게 사이트 다 똑같게 만들면 정보보호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다 틀리게 만들어서 그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우기 힘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스마트폰에다가 써놓는다든지, 그죠? 노트 적어 놓는다든지,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보안카드 사진 찍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공격자가 여러분들 정보를 공격하려고 맘먹으면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요즘 굉장히 많은 공격 기법이 있어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블 트윈 이런 거 있어요. 가짜 핫스팟. 내가 어디 가는데 무료 핫스팟이 있어요. 요즘 이제 그런 거 잘 안 쓰긴 하지만 접속했어요. 접속했더니 그게 공격자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핫스팟이에요. 그러니까 핫스팟이 뭐냐면은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여기 AP가 있으면은 여기서 뿌려주는 신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공유기 있으면은 공유기가 뿌려주는 신호 안에서 무선 인터넷 쓸 수 있잖아요. 그게 핫스팟이거든요. 이걸 공격자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무료 이제 핫스팟이 떠서 인터넷 썼는데 썼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모두 다 얘한테 날아간 거야. 그런 공격 많다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저도 이제 그렇게 쓰긴 하는데 실용성이 이제 좋아서 이런 거 막 넣어놓고 막 보안카드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누가 이제 나쁜 맘 먹으면 다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 가셨죠? 그죠? 보안과 가용성 사이의 균형 감각을 찾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죠?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도 뭘 해야 돼요? 자산을 식별해야 돼요. 이것도 자산 식별이죠. 둘 다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건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건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런 걸 굉장히 잘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 지식.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란 말도 볼 거고, 뭐 정보라는 말도 볼 거고, 지식이라는 말은 사실 잘 보진 않을 거예요. 데이터라는 건 그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는 일단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면 처리를 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걸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입력되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라고 보면 돼요. 자료. 데이터. 이게 데이터고요. 요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건 모으는 거. 왜 모으냐면은, 우리한테 뭔가의 어떤 그 의사결정권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공을 하겠죠. 그죠? 가공을 할 것이고, 이 가공된 거를 나중에 뭘로 뽑아내는 거? 정보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자료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료라는 건. 자료라는 건 처리 전, 항상. 처리 전, 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의미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게끔 하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연관시킬 수 있다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항상 얘는 뭐가 돼? 처리 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죠? 이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뭐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할 일 없어. 앉아 있었는데 막 옆에서 막 사람들 엄청 많아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말소리가 막 들려요. 뭐 자기 친구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뉴스 뭐 정치 얘기 막 하는데 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자료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듣고 있었는데 옆에서 내가 알고 싶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날씨 얘기를 해요. 난 알고 싶었거든요, 그게. 내일 날씨를 얘기해요. 잘 들어봤더니 내일 비가 온대요. 사실 내일 이제 나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비가 온대. 그럼 내일 비가 온다는 게 귀로 쏙 들어오면서 그건 뭐가 되는 거야, 나한테는? 아, 내일 놀러 가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건 정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료와 정보는 우리가 보는 건 똑같은데 우리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고려하지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간에 입력이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출력을 했는데, 뭐, 부가 설명 더 한다면, 지금 자료랑 정보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더 설명드린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안 나왔어요. 가공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럼 그 출력을 그냥 쓸 수 없게 정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다시 돌리는 걸, 그죠? 출력으로 다시 처리를 돌리는 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게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면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순서를 제어해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도 안 했는데 막 출력하려고 하고, 처리도 안 했는데 막 피드백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꼬이죠. 그죠? 누군가가 이걸 제어해 줘야 돼요. 통제해 줘야 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제어라고 하죠. 제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 일반이나 이제 컴퓨터 구조 이런 데서 보시겠지만 이 5가지가 컴퓨터의 5대 기본 요소예요. 컴퓨터 5대 기본 요소. 입력, 처리, 출력. 컴퓨터의 3대 기본 요소다 그러면 입력, 처리, 출력이고. 컴퓨터의 5대 기본 요소는 입력, 처리, 출력, 피드백, 제어까지. 이렇게. 그죠? 뭐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거리도 뭐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나온 게 말씀드린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데이터 뭐라고 했어요? 관찰이나 특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로서 문자나 기호 등으로 표시된 사실 또는 특정 값. 아직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아놓은 기본적인 사실이나 숫자나 관찰치, 특정지를 말하는 것이고,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죠? 의사결정을 위해 재구성된다. 뭘 재구성한 거예요? 데이터를 재구성한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링은 뭐예요?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필터링은 아까 제가 그 지하철에서 막 무수히 들어오는 말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싹 골라냈잖아요. 그게 필터링이 한마디로. 그죠?
필터링, 뭐 요약, 분석 이런 것들을 거쳐서 처리된 자료를 정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랑 정보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 가공,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보가 되는데 정보에서 이제 지식으로 넘어가는 건 조금 까다로워요. 좀 까다로운데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지식에 대한 내용을 따로 문제화 시킨 적은 없는데 우리 지금 이제 정보보호 쪽에 관련된 저는 이제 뭐 문제를 뭐 항상 이제 만들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막 하다 보면 여러 개 문제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 뭐 국무원, 뭐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안기사 문제 있어요. 보안기사가 전신이 이제 시스라는 시험이었었는데 그 시험이라든지 감리사, 정보 시스템 감리사라는 시험에도 보안 과목이 또 있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보거든요. 그런 데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군무원 계열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감리사라든지 이제 보안기사 쪽에서는 정보 보안 쪽에서 이걸 낸 적은 있어서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처리를 거쳐서 정보가 되고 정보에다가 뭘 넣어야 지식이 되냐면은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죠? 그런 게 들어가면은 요게 플러스 되면 이게 뭐 정확한 말로는 태신 날리지라는 건데요. 그게 노하우인데 그게 들어가면 지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대상 자체나 행위에 대한 이해나 모델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이제 계속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일과 주말에 뭐 본사에 우유를 신청하는 양이 좀 틀리다는 거죠. 그런 거는 충분히 그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평일날은 50팩 우유, 주말에는 100팩 해서 맨날 이제 신청하는 그렇게. 근데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노하우가 쌓였냐면은 평일인데 아니 주말인데 주말 때는 100팩을 했었는데 주말 때 비가 오니까 우유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노하우가 생긴 거죠.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막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주말이지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10팩만 신청하자. 그게 지식이에요. 좀 이제 헷갈리긴 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에다가 자기의 이제 태신 날리지라는 정보 노하우까지 플러스를 시키면은 그걸 지식으로 만드는 거고. 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지식에서 더 이제 뭐 발전되면은 위즈덤에서 이제 지혜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이제 이 부분은 지금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나중에 문제로는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데이터의 정보의 차이점은 뭐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어서 본다면은 정보보호의 속성, 일반적인 속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보호 대상의 확대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으로 넘어갔고 기업 차원에서 지금은 개인까지 넘어왔죠. 뭐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없었어요. 그런 거. 그죠?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뭐냐면은 어떤 약간 그 나라가 어떤 선진국으로 갈 때 이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것도 많이 확대가 되지만 이게 또 시기랑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40년 전이죠. 30-40년 전에는 개인정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우린 개인정보를 우리가 관리했거든요. 굳이 딴 데 막 이렇게 많이 넣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중요한 어떤 파일이 있다. 그럼 내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그때 인터넷이 안 됐으니까. 그럼 누가 물리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죠? 물론 몰래 들어와서, 뭐 창문 깨고 들어와서 컴퓨터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아주 우린 보존을 잘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누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집에 있건 어디 있건 간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기술력만 있다면 해커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내 정보를 끄집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보호라는 건 점점 더 잘 해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래요. 창과 방패잖아요. 그죠? 방패는 계속 개선을 해도요. 창이 자꾸 뚫어요. 그죠? 뚫으면은 그 부분 또 보수해야 되는 거고 뚫리면 또 보수하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V3나 알약 같은 거 설치해 놨다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100%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오는 공격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패턴을 갖다가 계속 패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공격만 막는 거고요. 새로 나오는 공격은 전혀 못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 공격 안 당할 뿐이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하여간 이제 정보보호 대상 확대인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컴퓨터 쪽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유포 등의 어떤 행위가 매년 뭐 2배, 4배, 막 10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보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요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제 확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거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3번에서는 이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기업이나 개인, 그죠? 모든 것들에 다 이제 포함이 되고 점점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정보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가 있어요? 또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홍수죠. 데이터 홍수예요. 그죠? 빅데이터, 뭐 SNS 같은 게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크게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요즘 굉장히 크게 이슈화돼서 실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뭐 특히 요즘 뭐 여러분들 뉴스 보면 연예인들 관련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뭐 자기가 뭐 자기 블로그나 아니면 자기 일기에다가 뭐 어떤 말 쓴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그죠? 근데 그걸 굳이 SNS에 올려가지고 딴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거.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장점도 많죠,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냐면 AI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으니까. 인공지능. 그죠? 딥러닝, 뭐 이런 거, 머신러닝. 그죠? 그래서 앞으로 AI는 급속도로 발전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처리 속도도 많이 빨라졌지만 그 컴퓨터의 처리 속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공부를 빨리 하는 애란 말이에요. AI는. 공부를 빨리 하는 애인데 지금까지는 거기다 넣어준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얘가 공부 잘 못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막 요즘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70년대, 60년대부터 나오던 거거든요, 이게. 그때 기술은 다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없었을 뿐이죠. 근데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얘한테 막 엄청 많은 데이터를 주면서 이 학습력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역기능이 있죠, 역기능.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우리는 정보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아까 같은 말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어디서 유출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정보보호를 한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정보보호는 보안에 대한 기술적, 그죠? 관리적 대책,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이제 물리적도 필요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고 시행과 동시에 법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뭐 사실은 이제 이건 정보보호 관점에서 얘기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정부에서 이제 어떤 법 제도를 마련하겠죠. 이 정도는 정보보호를 해야 된다, 기업이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은 이 정도 정보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해주면은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보보호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건데 대신 정부에서도 이런 걸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벌금 같은 거 안 맞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ISMS 만들거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반대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 법 제도적 뒷받침.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 세네 번 나온 적이 있냐면은 법 제도적인 부분과 독립적으로 구현된 이런 식으로. 독립적은 아니죠. 같이 해야 되죠. 맞물려서. 그죠? 그런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또 맞는 것처럼 써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일반적인 속성이었고, 이번엔 기술적인 속성. 그죠? 그래서 정보보호는 기술적인 대책만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성공적인 수행은 어렵죠. 그러니까 정보보호는 그거예요. 100% 달성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100% 달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과목 이제 공부하시니까 정보보호 100%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보보호를 아무리 해도 분명히 빈틈은 항상 있다. 취약점은 항상 있다. 그죠? 도사리는 위협도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간다면은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오류를 없애는 거거든요. 오류를. 테스트를 통해서 오류를 없애는데 100%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뭐 운영체도 쓸 것이고 한글도 쓰고 뭐 게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게임에서 오류가 나는 건 우리가 뭐 이런 말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이 뭔가 잘못돼서 막 화면이 딴 데로 넘어간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멈춘다든지 이런 걸 이제 뭐 4차원에 빠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버그예요, 버그 사실은. 그러니까 오류라고, 오류. 그죠? 게임에서 오류가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든지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이제 보잉사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었는데, 그죠? 그게 대부분 다 기체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멀쩡한데 비행기는 기계는 멀쩡한데 관리 잘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예전에 브레이크랑 엑셀이잖아요. 브레이크 엑셀이면은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유압이 들어가서 잡아주는 거 바퀴를. 그럼 브레이크 밟았을 때 차가 더 빨리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안 잡히면 안 잡혔지. 그죠? 근데 지금은 브레이크랑 엑셀이 버튼이라고요. 사실은 버튼. 눌리는 거에 대한 어떤 버튼이라 그래서 급발진 같은 게 나는 거죠. 그 내부의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되면은 브레이크 밟았는데 엑셀 같은 효과를 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죠.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만약 그 커뮤니티 쪽에서 문제가 나면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면은 절대 100% 오류를 잡을 수는 없다. 그죠? 이런 것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정보 보호에서도 절대 100% 완벽하게 정보 보호를 수행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죠? 그래서 뭐 정보 보호가 어려운 것은 정보 기술의 특성에 비해서 뭐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대책은 절대 생길 수 없어요. 그죠? 완벽하게도 못하지만 절대적일 수도 없다는 건 무슨냐면은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정보보호 정책을 세워놨는데 정보 정책, 그러니까 우리 집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도둑의 어떤 공격력이 더 커진다면은 우린 그걸 간파하고 펜스를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재평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컴퓨터도 별로 좋지 않고 막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알아내는 이제 악성 코드를 돌리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게 컴퓨터가 좋아지다 보니까 금방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개념, 정보의 필요성, 뭐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죠. 산업사회랑 정보화사회의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산업사회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했는데, 그죠? 정보화사회는 토지가 필요 없죠, 이제. 그죠? 예전에는 뭐 뭔가 장사를 하려면 가게가 필요했지만 요즘 가게가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온라인으로, 그죠? 오프라인에 수행되던 일이 대부분 다 얼로 됐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수행 가능하게 됐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 유비쿼터스죠?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좋죠,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다 쓰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 많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그죠? 온라인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검색, 접근, 그리고 활용 가능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순기능이죠. 근데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역기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자꾸 유출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정보들을 접근하기가 편해져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은 굉장히 편해졌는데 정보를 접근하기 편해졌는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 정보를 접근하기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전보다. 그죠? 그런 이제 역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화의 순기능과 함께 개인정보가 노출, 악용된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조직 내 중요 정보가 오용과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유출되는 등의 치명적인 정보화의 역기능이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죠? 악의적인,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부의 필요성은 점점 더, 그죠? 점점 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중요시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정보부의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봤던 거, 어떻게 보면 정보의 정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가 왜 필요한지, 그죠?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볼 게 위협과 공격이에요, 공격. 보통 이제 공격자들을 우리가 공격자를 뭐 공격자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해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해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커는 악의적인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커라는 뜻은 뭐 뭔가 이제 몰두하고 뭐 컴퓨터 좋아하고 뭔가 연구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해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말이 이게 미국 MIT 공대에서 공과대 학생들이 그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거예요. 기차 신호 분석기를 갖다 프로그램 만들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어서 MIT 그 공대 전산실에 그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 이용이 안 되니까 밤마다 몰래 들어가서 맨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나온 말의 시초가 해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에 몰두하고 막 악의적인 짓을 하고 막 남의 거 뺏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자기가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막 몰두하고 이런 게 해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뜻이 많이 와전돼서 뭐 해커를 이제 악의적인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정확한 말은 크래커야. 뭔가 이제 깨부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원래 명칭은 이제 해커는 화이트햇이 있고 화이트햇. 그 다음에 블랙햇이 있어요. 블랙햇이라는 건 나쁜 짓 하는 해커고 화이트햇은 좋은 짓 하는 해커. 말이 좀 이상한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우리가 이제 그냥 해커 컴퓨터 좋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윈도우를 이제 보다 보니까 MS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취약점 있네.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너네 이런 취약점 있으니까 이거 좀 대비해야 되겠다. 패치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화이트햇이고요. 그런 취약점을 발견했는데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해킹 짓을, 그러니까 악의적인 짓을 한다면 그게 블랙햇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두 개 구분한 거 볼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해커를 갖다가 약간 블랙햇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문제에서도 해커 그러면 이제 약간 안 좋은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뒤에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또 나올 거고요. 일단 이제 공격은 소극적 공격이 있고요. 소극적 공격은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동적 공격이죠. 그죠? 능동적이나 적극적인 거에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은 소극적 공격은 이건 뭐 아예 좀 암기를 해놓으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뭔가 깨부시거나 막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몰래 훔쳐보는 정도, 그죠? 이게 소극적 공격이고 남의 걸 막 깨부시고 막 가꾸고 막 별짓하여 막 파괴하고 이런 게 적극적 공격,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그 상대방 희생자한테는 뭔가 피해가 가겠지만 피해 정도가 좀 낮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막 파괴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도청, 그죠? 이게 말하는 거 몰래 듣기만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뭔가 막 뭐 뺏고 이런 건 아니니까.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트래픽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그 송신 측이랑 수신 측으로 송신체, 수신체를 지나가는 어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패킷이 있다면 요거 도청해가지고 몰래 이제 갔다가 분석해보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소극적 공격이에요. 얘네는 몰라요. 얘네는 어떤 피해가, 물론 이제 뭐 정보 유출되긴 했지만, 자기네도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모를 수 있는 거고, 도청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 뒤에서 많이 보겠지만, 스니핑이란 말로 많이 쓸 거고요. 다른 말로 수누핑이란 말도 쓸 거고요. 앞으로는 스니핑이란 말 많이 쓸 거예요. 도청. 그래서 공격자의 목표는 단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공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시스템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 공격을 하는데 해를 끼치긴 하죠. 그죠? 남의 정보를 미리 몰래 엿들은 건데, 그죠? 그 다음 행위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뭐 파기하거나 변경을 하진 않았다. 그죠?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중요한 거죠. 극복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로 지나가는 걸 미리 훔쳐보는 거거든요.
훔쳐봐도 그냥이 모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낼 때 이걸 암호문 바꿔서 보내면은 공격자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극적 공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화예요. 암호화. 그래서 가능하면 수동적, 그죠? 아까 써드렸죠. 수동적 공격을 할 수 있고, 가로채기 도청, 가로채기 도청은 같은 말이에요. 가로채기 도청, 트래픽 분석, 그죠? 아까 나왔던 거, 이건 밑줄 쳐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극적 공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검출이 곤란하고, 검출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한다면은, 그 공격을 당했는지를 송신자, 수신자가 알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방은 쉽다는 거예요. 예방은 뭐 하면 돼요? 암호화하면 되니까.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극적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로채기라는 게 있어요. 송신지에서 수신지로 넘어가는 패킷을 공격자가 가로채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신호를 먼저 보낸다고요. 신호를 먼저 보내고 근데 데이터를 보내는데 얘가 가로채버려요. 예전의 의미의 가로채기는 진짜 가로채는 거였거든요. 그럼 수신자가 알아요. 송신자가 데이터 보낸다는 신호가 왔는데 데이터는 안 오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가로채기는 요즘 가로채기는 가로채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네이핑 한마디로 복제라고 보시면 돼요. 복제. 그 무슨 말이냐면은 흘러가는 데이터를 똑같이 복제해 놓고요. 원래 데이터는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는 다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제를 해도 티가 안 나요. 그죠?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누군가가 가로채기 해간지도 모르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그게 요즘 말하는 가로채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채기라고 이걸 확 가로채가지고 얘한테 안 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소극적 공격이다. 적적 공격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죠. 능동적 공격.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바꾸거나 변조하거나 시스템에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공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는. 아까 우리 소극적 공격은 이제 암호화만 해도 됐는데 얘는 굉장히 어려워서 탐지하는 것이 탐지. 그죠? 그래서 뭐 방해라든지 가용성 침해 쓰지 못하게 막는 거죠. 난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막어요, 막. 그죠? 그냥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서버, 이게 뭐 네이버 예를 들어서 이 서버가 어떤 포털 사이트예요. 포털 사이트인데 난 여기 들어가서 이게 서버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쓰려고 하는데 접속이 자꾸 안 돼요. 접속이. 그래서 접속이 왜 안 되나 봤더니 다른 공격자가 얘한테 막 뭔가 막 그 어떤 이상한 신호를 막 넣어가지고 엄청 많이 넣어서 이 서버가 이거 처리하다가 다른 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공격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OS 공격이다 그래요. Denial of Service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 그죠? 한마디로 한다면은 서버가 서비스를 못 해주는 공격.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공격자가 자꾸 어떤 일을 시켜서. 이게 도스 공격. 여러 종류가 나오겠지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방해가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도스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불법적으로 수정해서 무결성을 떨어뜨린다든지, 밑에 또 나오네요. 서비스 거부 공격. 특정 목표물 대상으로 무력화시킨다. 이게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해야 되는 고객들은 다 접속이 안 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력화나 뭐 성능 저하 같은 거 다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적극적 소극적 공격이 또 나올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보안 쪽에 가도 또 나올 텐데. 지금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이점 중에서도 이제 이건 약간 남겨놓으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소극적 공격은 스니핑, 도청과 트래픽 분석. 그러니까 도청과 분석 이렇게 외우시면 도청 분석이 소극적이다. 그죠? 그래서 발견은 어렵지만 예방은 쉽다. 암호화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 계속 보겠지만 정보 목표를 위협하는 공격이다. 그래서 이제 공격이 이제 뭐 스누핑, 이거 스니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니핑. 도청이죠. 도청이고, 트래픽 아날리시스가 뭐예요? 트래픽 분석. 얘네들 뭐였어요, 아까? 다 패시브한 공격이다. 그죠? 소극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위협할 수 있어요? 기밀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밀성. 왜냐면은, 송신지에서 수신지로 가는 거를 누군가가 도청하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이 나서 이게 그 본국이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진지다. 그 어떤 지시명령 내리는 건데 적군이 이걸 가져가면은 그 비밀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일급 기밀이. 그죠? 기밀성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그죠? 나중에 암호화할 때 이제 많이 볼 거고요. 근데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매스크레이딩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패브리케이션. 잘 쓸까요? 이거 같은 의미로 한국말로 한다면 이제 뭐 막 변조 이런 말도 쓰는데 제일 좋은 말은 위조란 말도 쓰는데 위장이라고 하면 돼요. 딴 사람 행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끝낼 때 쓰는 거.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정보 보호 전체에서는 매스크레이딩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군무원이나 이제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매스크레이딩보다는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나중에 뒤에 나올 거 이 말.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 기억하시면 되고 리플레이닝 재현 공격이라든지 리퓨디에이션 부인이 뭐냐면은 송신지에서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는 거. 어떤 뭐 계약 문서 같은 걸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가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해요.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보내놓고 내가 이걸 보냈는데 계약 문서를 좀 생각해 봤더니 이 계약 문서를 내가 보내는 게 좀 불리해요. 안 보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부인이라고 그래요. 리퓨디에이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뒤에 가면은 non-repudiation, 부인 방지라는 걸 넣어요. 아예. 그러니까 서명 같은 걸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 그 사인하거나 도장 찍잖아요. 그게 서명이거든요. 그런 걸 해서 부인 방지시킬 수 있고, non-repudiation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modification부터 repudiation 같은 게 다 액티브한 공격이 되는 거고, 다 무결성을 깨트리는 공격이죠. 뭔가 내용을 자꾸 바꿔놓는 거. 그래서 데니얼 오브 서비스가 이제 뭐였어요? 아까 봤던 도스 공격. 그죠? 마찬가지로 액티브한 공격이 되고, 뭘 떨어뜨려요? 가용성.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 써야 될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또 한 줄씩 돼 있어요. 스누핑. 다른 말로 스니핑이라고 해도 돼요. 다른 말로 도청. 다른 말로 아까 봤던 가로 채기.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 접근 또는 탈취를 의미한다. 그래서 암호화 기법들을 사용해서 위협 방지가 가능하다. 암호화. 그죠? 소극적 공격 암호화 갖다가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트래픽 분석, 도청자는 온라인 트래픽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정보를 또 획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분석. 그걸 분석해서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의 데이터를 또 알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모디피케이션 변경. 그죠? 모디피케이션 변경 아니면은 다른 말로 변조. 공격자의 정보를 가로채서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조작하는 거, 그죠? 변경하는 거죠.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어떤 문서, 중요한 문서인데 그 내용 조금만 바꿔놓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잠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암호화에서 해시 같은 것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게 다 이제 연관되어서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죠? 이런 의미가 어떤 건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매스크레이딩 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위장, 그죠? 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썼던 패브리케이션 뒤에 또 나오겠지만 공격자가 다른 사람을 위장할 때 가장 또는 스푸핑 공격이 행해. 스푸핑이 뭐냐면은 스푸핑, 속임수, 뭘 속이는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IP 스푸핑이다라고 한다면은 IP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거 IP로 공격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딴 사람 IP로,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공격 안 하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 가서 공격하는 이런 것들, 그죠?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나올 거고 한 개체가 다른 개체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위장, 매스크레이딩,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레이닝 재현이죠. 공격자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사본을 획득하고 나중에 그 메시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데 패스워드 같은 거, 아이디 패스워드 보낸 거를 몰래 갖고 있다가 다음에 쓰면은 내 거 아이디 패스워드로 다른 사람이 접속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게 리플레이닝, 재현 공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퓨디에이션, 부인이죠. non-repudiation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는 건 부인 방지라는 게 들어가고 있고요.
송신자는 차후에 자신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고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안 받았다고 하거나 안 보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부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는 건 부인 방지, non repudiation을 볼 거고요. 이걸 이제 막는 거. 마지막 서비스 거부 공격은 우리 나중에 굉장히 자세히 볼 거예요. 이거는 도스 공격. 도스도 있고 여러분 뭐 들어보시겠지만 디도스도 있고 그 다음에 DR도스도 있고 많아요. 종류는.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도스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뭐 보겠지만 핑 오브 데스, 뭐 심플로딩, 랜드 어택 뭐 등등등 해서 종류가 이제 많아요. 각각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공격이고 시스템이 서비스를 느리게 하거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잘 안 돼. 아니면 완전 차단된다.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용성을 엄청 떨어뜨리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거 여기 나온 것들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걸 더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 그 패시브한 공격은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2개는 뭐 나머지도 의미를 갖다가 이제 한 줄씩 이제 어떤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지만 요건 꼭 한번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했던 내용이 여기까지, 학습할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일단은 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정보 보호가 어떤 건지, 그죠? 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2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든 서브노트 제일 위에다 한번, 물론 이제 저것이 OT 때 했던 걸 좀 써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써보세요. 그죠? 그거 2줄 쓰는 게 굉장히 공부가 돼요, 일단은. 그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라고요. 학습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를 해도 나중에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고요. 제가 2002년부터 노량진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공무원 수업. 굉장히 오래 했죠, 생각보다. 그죠? 2002년부터 수업, 2002년도에 이제 그때 군대에 제가 좀 늦게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합격하는 친구도 있어요. 3개월, 4개월 만에 진짜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지문해놓은 거 보면 알아요. 잘 몰랐던 친구들이 급성장해가지고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좀 안 된 케이스지만 몇 년 하는 친구도 있어요. 7년, 8년. 그죠? 물론 그 중간에 시험이 합격되는 것도 있는데 자기 성이 안 쳐서 안 가고 또 준비하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한 번도 합격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선생님한테 제가 검사하면서 수업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합격 불합격 여부 아니면 그 기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공부하는 방식이 틀린 거고요. 공부는 귀찮아하면 안 돼요. 써야 되고 자꾸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죠? 그래야 좀 공부가 잘 되는 거고요. 학은 지금 이 시간이 학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게 학이에요. 그죠? 습은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비중을 요즘은 좀 학을 3, 학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수업 듣는 걸 예를 들어서 7로 잡으면 습을 이제 3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적절하지 못해요. 교육과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시간은 이게 3이고 이게 7이에요. 수업 내가 30분, 예를 들어서 3분 들었다. 그럼 5분, 7분 공부해야 돼요, 집에서. 그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그게 연구잖아요, 사실은. 그죠? 정보 딱 써놓고서 막 쓰는 잘 안 써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써야 되나? 내가 막 공부했던 거 막 내 속에서 막 생각하면 쓰잖아요. 그게 연구예요. 그때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오늘 봤던 용어도 쭉 좀 써놓고요. 그죠? 필요성, 목적, 지금 봤던 용어들 몇 개 쭉 써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생각을 써본 다음에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다시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 진짜 완벽한 여러 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꼭 추천해드리고요.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봤던 용어들 다음 시간에 또 용어가 나올 텐데 일단 이제 오늘 봤던 거는 이제 한번 정확히 이제 복습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계속 수업을 들을 때 아니면 시험 볼 때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다음 내용으로 또 용어 많이 나올 거예요. 갖고 이제 만나뵐 테니까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